네, 여러분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한 주의 시작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월요팅 허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월요일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네. 이번 한 주 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고요. 사실 이건 뭐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고요. 실적의 힘을 보여줘. 실적의 힘을 보여줘. 아, 좋다. 월요일부터 발랄하게. 이런 거 맞죠? 네. 실적도 중요하고 뭐 각종 고용 지표, 또 아, 고용의 지표 나오죠. 주간입니다. 맞아요. 네. 비농업 고용 보고서, 뭐 ADP 민간 고용, 졸지 보고서, 뭐 고용 지표가 또 대거 맞습니다. 발표되고요. 미국의 GDP 발표도 또 있어서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하고 빅테크 기업들, 중요한 기업들 또 이번 주 대거 실적을 미국 발표해서요. 큰형님들 네. 다 발표가 되고 저는 또 걱정이 조금만이 되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도 31일 날 확정 실적 또 발표를 하는 날이기도 하죠. 네. 이 빅테크의 실적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어디일지 궁금하시죠? 이분께 물어봅니다. 맞아요. 네. 월요 주간 전략 네. 이분과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VVIP. VVIP. VVIP들의 주식 컨설턴트 담당해 주시는 NH투자증권 이혁진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이번 주 제가 월요일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차장님? 아, 정말 중요하고 네. 그런데 저는 중요한데 긍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래요? 오. 라고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아이고, 다행이다. 예, 아. 마침 오늘 시장이 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다. 오. 아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오름세로 시작을 해가지고 힘을 조금 더 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살짝 좀 말씀을 해주시고 실적 발표 기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거시적으로 오늘도 예. 한번 시장을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뭐 종목 장세가 오든 지수 장세가 오든 가장 시총이 큰 삼성전자가 그렇죠. 이제 바닥 없이 빠지면 답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의 삼성전자에 거의 몰빵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수 전반을 좀 끌어내리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긍정 신호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자료에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트럼프 트레이더가 정말 극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차 전지가 반등했습니다. 네. 저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어느 정도의 목에 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오 업종들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바이오가 좀 빠질 때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많이 빠져요. 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는 4.2%입니다. 자, 그런데 뭐 당사의 이제 하우스 뷰에서도 내년도에는 3.6에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시장의 투자자들도 트럼프 트레이더로 금리가 오른 것은 뭐 천천히 내년 가면 빠지겠지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저는 최근에 바이오의 반등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키워드로 볼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발표에서 오늘 좀 유심히 좀 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침 채팅창에 오신권님께서 권오신님이 예, LG 맞아요. 엔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차장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주목해 주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네. 향후에 좀 주목할 만한데 그래요? 그것은 실적 발표에서 사실 별거는 나오진 않았고요. 하지만 향후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진 개별 종목에서도 배터리 종목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좀 다른 거는 소재보다는 셀업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재보다 내용들을 셀. 오늘 한번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또 우리 차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월요일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소통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좀 지배하고 있는 건 키워드 중에 하나가 트럼프 트레이드. 그렇죠. 이제 그 맞습니다. 안에서 뭐 강달러, 네. 국채 금리의 상승, 맞습니다. 10년물 4.2 위에서 계속 있고 뭐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 네. 그 얘기 좀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를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왔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갈 건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또한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우리가 아는 그 트럼프
2017년의 트럼프랑 2024년의 트럼프랑 완전히 똑같을까? 그게 좀 다르다는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고 투자 전략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장님 근데 이런 저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저기 방송가에서 트럼프 너무 트럼프 확정 예. 아니야? 이거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뚜껑 계시는데 열어보면 맞아요, 또 모를 맞아요. 수 있는데. 근데- 실제 트럼프 네. 당선 당시도 거의 다 그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세론이 있었고 맞아요. 그때 똑같이 재밌는 거는 폴리마켓이나 리얼폴리틱스에서도 힐러리의 당선 확률이 엄청 직전에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투표는 사실 열어봐야 알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돼봐야 제가 틀리면 또 이제 채팅창에 안 적어주는데 트럼프가 돼봐야 별거 없을 겁니다. 어? 아 이게 결론이네 오늘 예. 거의. 트럼프가 정말 아니 네. 저는 이 방송을 사실 준비할 때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 안에 예. 관세 특히나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너무 좀 겁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데 우리 차장님의 일단은 한 줄 오늘의 한 줄은 트럼프가 돼도 예. 별거 없다. 별거 없다. 맞아요. 그럼 이거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수다를 떨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시간상 바로 자료를 수다 넘어가도록 떨어주셔도 돼요. 좋아, 그것도 재밌는데. 수다 좋은데. 네. 어. 트럼프는 네. 이제 왜냐면 제가 이번에 참 특이한 거는 트럼프가 2차 전지 얘기하는 거 최근에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머스크가 옆에서 정말 뭐 화이팅 해주고 맞아. 이런 것도 있겠죠. 거의 있겠습니다. 치어리더 수준이야.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지금의 2차 전지 정책은 두 가지 트랩에 걸려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2차 전지 자동화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은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진출할 건데 그게 조지아예요. 근데 조지아는 경합지고 트럼프의 절대 우세 지역입니다. 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앞으로 선거를 이번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지아 민심을 건드렸다가는 대세가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2차 전지의 이제 확산 속도가 정말 너무 엄청납니다. 생각보다. 실제 지금 중국의 지금 CATL의 배터리 단가는 우리나라 업체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의 단가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긴 LFP라고 감안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이 CATL의 영업이익률이 15%가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이제 이야기 속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네거티브한 것이 친환경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풍력과 같은 태양광과 같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나름 예전보다 상당히 좀 조용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다. 여기에 실제로 이제 머스크가 이제 으쌰으쌰를 해주니까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자기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과거 이제 2017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요. 심지어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전기차가 트럼프 재임 기간 연평균 얼마나 성장했을까? 연평균 90% 정도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의 자연 성장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저는 특히나 뭐 이제 친환경 측에서 더군다나 2차 전지 쪽에서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크게 뭐 별거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지금의 생각입니다. 좋네요. 네. 흥미롭습니다. 그럼 네.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한 줄은 나왔어요. 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당선이 되더라도 별거 없다. 별거 없다. 근거를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예. 별거 없다가 그러니까 우려되는 쪽으로 별게 없다는 거지. 오히려 좀 우려가 과도했던 측면으로는 별게 있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별게 맞습니다. 있는 걸 수 그럴 있잖아요. 수 있네. 정말 어. 소름 끼치. 제가 지금 두 번째 소름 끼치는데 맞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디테일이 딱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되면 이럴 것이다. 그게 보통 보면요. 트럼프의 3년, 4년 차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이어져 오겠지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실제 시장, 트럼프 트레이드는 크게 세 가지 국면을 지나갔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실제 이제 당선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네. 시장, 그 다음에 1년 차,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의 시장만 가지고 트럼프는 이랬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는 레임덕도 있었고 이제 팬데믹도 있었고 오히려 노이즈가 더 많았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트럼프 재임 기간은 좀 디테일하게 보고 과거랑 진짜 많이 달라진 점. 사실 이거는 제가 수다가 아니라 자료에서 좀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료 좀 그럼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핵심은 자, 지금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중이다. 자료 같이 보시면서 네. 네. 트럼프 트레이드 중인데 자, 우리의 대응은 언중류골 트레이드가 필요하다. 즉 뭐냐면요. 지금은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대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아무래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트럼프의 말에 공포만 느끼지 말고 시장과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또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등의 단서들을 좀 찾아보자고 네.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이걸 네. 자, 이번에 저희 마켓 세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네. 트레이더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더. 이건 글로벌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올드 트럼프와 뉴 트럼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지난주까지 정말로 삼성전자 시프트였어요. 맞아. 자, 그런데 네. 제가 지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엑시트가 아니라 왜 시프트라고 얘기하는가? 왜냐? 삼성전자만 팔고 SK 하이닉스는 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외국인들이 인덱스를 매도하다가 종목 간 리밸런싱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제가 지난주가 어느 정도 바닥권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이 바로 이벤트 드리븐, 즉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실적을 보고 실제 이제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인데 저는 미국에는 머스크가 이제 항상 이걸 드리븐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는 양종이 은행장님, KB금융은행장 많이 올랐어요. 예, 정말 감사하고 처음으로 KB금융이 주주 환원율이 아마 40%를 돌파할 것 같거든요. 네,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형태로 보여준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주가가 오늘 좀 은행주도 좀 빠지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처럼 이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은 이제 시간을 두고 밸류업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언중유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골은 뼈르가 아니라 목표. 최종 우리가 찾아야 되는 주가 수익률에서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제일 문제죠. 트럼프 트레이드. 최근에 보면 경합지에서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는 지역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월가에서는 트럼프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의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처음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의 트럼프랑 살짝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존 볼튼 등 이 신보수주의 보좌관을 중요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좀 예전이니까 잊어버렸는데 존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매일매일 나왔었어요. 맞아. 뭐냐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 외교를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가게 만드는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뭐 금리 상승을 촉발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너지나 우주 산업에 상당히 나는 관심이 많고 흥미롭게 보고 있다. 자, 그리고 환경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친환경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과거의 트럼프와 지금의 트럼프가 딱 완전히 똑같은 건 있는데 바로 이 무역관세. 네, 이거는 과거랑 지금이랑 빈도나 강도가 거의 똑같이 좀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제 참 흥미로운 점은 과거 2016년, 17년보다 새롭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발언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 젊은 유권자들에 대한 모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선거는 젊은 유권자를 누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두 번째, 러스트벨트나 이런 노동자들의 표를 누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경합지에서 한 지역이라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과거의 트럼프가 되더라도 별거 없을 수 있다는 첫 번째 배경이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증시의 수익률과 크게 미스가 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만 혼자 올라가기에도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트럼프 때문에 자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향후 우리 한국 증시라든지 여러 위험 자산에 크게 크래시가 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참 재미있고 참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 미디어가 오늘 낮거래 보더라도 한 22%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트럼프 트레이더가 정말 극성이구나. 다만 10월 한 달 동안 142%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200% 올라갈 텐데 제가 트럼프 트레이더가 목에 찼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과거의 트럼프 재임 기간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트럼프 트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구간을 지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 당선 직후,
보십시오.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갑니다. 유가는 좀 제한적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선 이후에는요. 실제 1년 동안은 사실상 해피아워였습니다. 달러는 약세 유지가 되고 있고 유가는 좀 어느 정도 살짝 상승했고 올라가고. 금리는 뭐 사실 중립적인 수준이었었어요. 네. 이 2년 이후에 이제 2년차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팬데믹도 많이 섞여 있었고요.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첫 번째 트럼프의 재임 기간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금리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과거 트럼프 재임 기간에서는 선거 당선 직후에 한 몇 개월 정도가 그랬었고 실제 1년은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걱정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지금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세게 밀어붙인 것,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역국가잖아요. 교역국가다 보니까 전 세계 주가지수가 가장 부진한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실제 2017년 같이 안도레를 즐기다가 그 다음부터 쭉 빠져서 국가별 수익률로 보면 지금까지도 상당히 부진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지수 ETF를 매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 재임 기간 1년 차 그리고 2년 차 때 좋았던 업종과 부진했던 업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네네. 2017년 수익률, 2018년 수익률 업종별로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해봤는데 네. 재밌는 점은 의약품, 전기전자, 금융 그리고 고배당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시클리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 주가 하락률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자국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아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뭐 관세를 최대 100% 올리겠다라고 이제 세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뚝딱 다른 나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공장만 일단 이제 미국에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를 다음 시즌을 우리가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지수는 너무 크게 반영했다. 그래서 되더라도 더 빠질 만한 이제 하방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종에서는 바이오, 그다음에 IT, 금융 이런 부분들로 대응하면 과거 사례를 돌이켜 보더라도 1, 2년 동안 크게 미스가 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최근에 이 업종들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온 것 같고요. 헬스케어는 원래 잘 나갔고요. 금융은 밸류업으로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굉장히 좀 이제 좋을 수 있는 배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과거의 트럼프와 지금의 트럼프 같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트럼프 1기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추억의 인물들인데 기억하시나요? 여기 지금 볼튼, 배넌, 네. 폼페이오. 우리가 진짜 그 이름 맞아요. 예, 기억이 나요. 예. 경협 막 이렇게 했을 때 지긋지긋하게 봤던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경협 담당자가 아니라 그냥 트럼프 정치에서 가장 큰 굵직한 색깔들을 만들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분들은 어디 갔죠? 없어요. 심지어 배너는 싸우고 있고요. 볼트는 자서전에서 트럼프 욕했고요. 폼페이오도 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 트럼프도 첫 번째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구현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실과 벽에 부딪혔었고 그런 것들이 아주 예전에 신보수주의의 논객들과는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밌는 점은 향후에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지지자들의 어떤 색깔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트럼프 지지자로 이제 선언을 한 사람들 보면 이제 베조스나 에크먼 그리고 머스크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거의 선대위원장처럼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자, 저는 이 부분들에서 트럼프가 돼도 크게 뭐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머스크에 대한 비즈니스를 보면 전기차예요. 근데 공화당의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선거에 대한 후원을 하는 것은 이제 머스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잘 되려면 전기차가 어디에서 잘 팔려야 되느냐? 사실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대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트럼프의 격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얄미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IRA라고 하는 보조금에 대한 전면 철폐를 이야기합니다만 전면 철폐를 하면요. 지금 전기차를 전 세계적으로 아니 미국이 그냥 중국이랑 싸우려면 고가 전기차가 아니에요. 저가 전기차로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장에 정말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재정이 정부가 아닙니다만 오히려 이 IRA 관련한 보조금에 대한 정책들을 세부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실제 하나의 증거를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예전에 그 이제 이민자 장벽 세운다고 또 이제 큰 벽 만들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바이든이 그거를 부셨을까요? 그대로 있지 않나요? 계속 만들었어요. 네,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의와 국회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모두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령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건 있습니다만 국회가 정한 것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투자 거물 그리고 이제 경제계 거물 그리고 전기차의 거물 이런 분들이 트럼프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의 논리는 항상 이런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죠? 기부했는데 테이크 했는데 기부 안 해줄까요? 이런 것들도 좀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기는 조금은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올드와 뉴 인물들을 봤잖아요. 최측근이라고 네. 볼 수 있는 분들을 봤는데 아, 좀 다른 점이 있겠구나 싶으면서도 공통점은 백인 아저씨들이네 다. 아, 그렇죠. 그 아이덴티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실 그 확고한 맞아요. 네. 미국이란 나라를 정말로 누가 설립했는가 이게 지금 공화당의 입장이고 누가 키웠는가가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지금 유색인종 분들이나 이렇게 이민자의 나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는 못 버리겠습니다만 다만 이 백인도 똑같은 다 백인은 아니잖아요. 정치인을 중용할 것인가, 기업인들의 말을 잘 들을 것인가. 근데 저는 트럼프 2기에는 자기를 후원해줬던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지 않을까, 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든 선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거의 2%, 1%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몇 년 지지난 선거부터 계속 이렇거든요. 네. 이럴 때는 경합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경합지 가가지고 러스트벨트에서 노동자분들한테 얘기하고 같이 노조분들이랑 시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경합지의 논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경합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어떻게 미국이 막거나 이제 뭐 탈중국을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유색인종이라든지 젊은 층, 그죠? 아니면 뭐 조지아 같은 자, 이런 쪽들 공장 투자가 많이 되는 곳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어떻게 감싸 안을 것인가. 이걸 감안을 하면 첫 번째 트럼프에는 약간 선언적인 이게 그렇죠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센 걸 보여주겠어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지금 트럼프 트레이더를 생각하는 이제 가장 큰 배경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HR 써님께서도 보조금 철폐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사실 대선 기간에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굉장히 견제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저는 결국에는 보호무역의 중심 핵심은 돈이거든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든지 니네가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없애든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방위비 분담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세 이야기 나오고 보조금 철폐 이야기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걱정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근데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1기에서는 다들 그런 거예요. 전쟁이 안 났는데 우리가 방위비를 왜 올려? 미국이 보호주겠지. 또는 그 전까지의 논리 2017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전까지는 어지간한 건 외교로 해결이 됐습니다. 예, 무슨 연합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보다 주먹이 우선인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2024년에 이미 미국이 이야기한 GDP 대비 2%의 비율을 지키는 나라가 뭐 10개 이상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위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트럼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하죠. 이건 아직 열리지 않은 상자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의 사고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 컨셉입니다.
이제 방위비는 각국이 스스로 알아서 많이 올려야 된다. 알아서 올려야 된다. 네, 알아서 올려야 어. 된다. 지켜줄 세계 큰 단체가 정세가. 없다.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전쟁의 지역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 도와줄 만한 그 힘의 비율도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강하지 않고는 이제 국방을 스스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상당히 늘려야 되고 실제 로키드 마틴 주가 빠지고 이제 레이시온이나 L3 뭐 이렇게 지금 실적 발표가 미국이 됐는데 네. 주가를 떠나서 그 기업 방산 기업들의 이제 톤을 보면은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네, 사실 무기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방위 산업 관련해서도 뭐 저는 뭐 좋게 보니까요. 네, 향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부터 말씀해주셨던 조바방 중에도 한 축이 방산이 예, 예. 맞아요. 네. 네. 계속 좀 좋게 보신다. 근데 최근에 보면 누가 되든 간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연방 정부의 부채, 아, 맞아요. 빚. 근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이게 조금 더 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거든요.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네. 한쪽에서 계속 그냥 생각만 해주면 돼요. 아, 실제 네. 트럼프의 과거 재임 기간 동안 네. 재정 적자 비율이 뭐 2, 3%까지 늘어났던 그쵸. 적이 있어요. 네. 그거를 많이 걱정을 하는 건데 실제 이제 지금 뭐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자로 못 갚을 정도로 채권을 발행해서 네, 이제 네. 빚을 맞아요. 갚아야 되는 네.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제 걱정들을 하는 건데 자, 금리라는 것이 그걸로 걱정하는 것은 수급적인 요인을 포인트를 잡는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저희 하우스에서도 내년도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3.7에 3.5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해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하우스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제일 높은 게 한 4% 정도. 예, 상대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올라간다고는 예상을 하죠. 그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수급적인 논리인 거고, 하지만 이 레벨에 대해서는 네.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저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향후에 좀 경기 둔화 시그널, 그러니까 이제 리세션은 아니고요. 전쟁을 한 지 너무 오래됐고, 예, 그리고 AI 외에 나머지 소비 지표들이 다 좋지가 않고, 그리고 금리 또한 너무 높아졌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이제 둔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금리를 끌어내리는. 그래서 제가 약간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드리는 것이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고, 수출도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수출 경기 바로 밑거든요. 올해 수출 성장률이 한 7%대, 내년에는 컨센이 3%대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대한 어떤 이제 재화 수요 이런 것도 생각보다 약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어쨌든 간에 레벨은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금리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더로 지금 뭐 4.2%, 뭐 혹자는 5% 얘기시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아주 아주 낮다. 낮다. 아주 낮다. 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3%대로 결국에 내년에 이제 네. 예상하신 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예. 지금 가격이 되게 싼 수준인 거네요. 채권 그렇죠. 가격이.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예, 레벨 뭐 제가 될까요? 채권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물론. 결국엔 저희가 하우스 뷰로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엔 지금보다 채권 금리는 낮아질 텐데 네. 문제는 뭐 폭이 크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장기채나 이런 쪽들의 투자 매력은 뭐 지금 레벨 이제 금리 자체도 이제 개인 할 수 있는 게 높고 향후에도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저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하면서 환율 얘기를 한번 환율.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원달러 환율이 사실 트럼프 가능성이 뭐 저희보다 이 돈 만지신 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까지 네. 지금 맞아요. 갔는데 예.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되잖아요. 네. 한은에서도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예, 나오고 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네.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이러면은 정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럼 제가 보는 시선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의 상황은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면 환율이 반영하는 게 맞고, 물론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건 있긴 해요. 하지만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을 생각을 하면 그리 환율이 1,300원 중반 이하 이렇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 하우스뷰 같은 경우는 1,350원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 중심을 두고 상방으로 열려 있지 하방으로 열려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경제 성장률도 2% 올해 중반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예, 초반. 근데 미국 지금
3%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 격차가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는 10배 큰데 성장률은 비슷하게 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 트럼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환율이 강세로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일 것 같아요. 뭐냐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줘야 될 때 못 올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경기 체력 대비 못 떨어뜨리네라는 것을 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자산을 좀 덜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주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도 도움이 안 될 거고 이제 금리 자체의 매력도 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 한은 총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환율이 올라가서 금리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유노멀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약간 트랩에 걸렸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높여놨고 높여놨는데 지금 경기는 안 좋아졌고 그럼 우리는 하나는 이걸 따라야 되냐 저걸 따라야 되냐. 근데 문제는 이걸 부동산을 너무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 수출이나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파월의 지난 2, 3년이 정말 좁은 길이라고 했으면 지금의 이창용 총재의 지금부터의 길은 더 좁은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근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은을 너무 비판적인 시간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이제 정책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앞으로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자료 보면서 이야기 이어 나갈 텐데 앞서서 LG엔솔 이제 설명해달라고 우리 하셨던 분도 있고 좀 투자 포인트로 가야 되잖아요. 언중 6월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맞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저는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보는 시장과 주식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좋은 주식이 있으면 그 기업 가치에 따라 우상향을 합니다. 우리가 살 찬스는 매크로로 빠졌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매크로로 우리 주식이 빠졌을 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 속에서 우리 한번 골을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재밌게 듣는 게 바로 닉스, 금융, 엔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닉스예요. 결국에는 반도체로 치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2025년에는 24년과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까? 지금 끝난 거 아닐까? 자, 그런데 닉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저희 당사에서는 2024년, 25년, 26년의 영업이익을 위로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왜 올려놨을까? 반도체는 사이클 주식인데 바로 이 답이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전체 HBM의 매출 비중 40%까지 올라갔고 그 중에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2024년 초에 공급을 시작한 HBM3 이 8단이 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끝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9월부터 HBM3E의 12단이 양산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HBM3E의 12단이 기존의 8단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DDR5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그냥 DDR5 하나 주면 되는 가격이고요. 그것을 HBM으로 이제 8단이나 12단으로 싸서 보면 그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간은 이제 많은 하우스들이 2025년으로 바꾸어 잡기 시작을 했고요. 타겟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 시점을. 자, 그리고 25년에 일어날 일은 12단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이클이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저는 가장 좋은 이야기로 들었던 게 뭐냐면 자, 2025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점유율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자, 나머지 뭐 마이크론이 무슨 얘기 하든 간에 1등 업체가 우리 점유율은 내년에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서라도 사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 톤이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도 인텔 위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요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하방은 어느 정도 닫혀 있는 상황은 맞다. 외국인들의 파는 거에 대한 수급 이제 부침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하단은 인텔이 밑에서 막아줄 텐데 하지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붙는 것보다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갖다 붙는 양상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그 트리거가 바로 SK 하이닉스의 D램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역전한 3분기 실적일 것이고 25년에 기대가 되는 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의 D램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높을 것이고 점유율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융입니다. 사실 KB금융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순이자 마진율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장기금리가 좀 떨어지는 사이클에 있지 않습니까? 2분기, 3분기 지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실제 실적보다는 밸류업으로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이제 일으켰던 것 같아요. 거기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CET1 비율 결국에는 보통주 자본 비율입니다. 뭐 이익잉여금이나 갖고 있는 보통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을 때 그 비율이 13% 초과했을 때 이거 다 주주환원하겠다. 자 근데 재밌는 점은 이 13% 초과한 걸 내내 이제 하고 주주환원을 한 다음에 우리 또 이제 한 다음에 돈이 쌓일 수 있잖아요. 13.5가 초과하면 추가 주주환원을 하겠다. 이게 지금 4, 5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장기적인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연 매입 조각 규모도 1천만 주라고 그냥 주수를 딱 이제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 연말을 지나고 있는데 은행업들의 지금 자사주 소각이나 실제 추가적인 이제 세부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내년 상반기에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올랐는데 자, 문제는 오늘 주가가 빠져서 그럼 또 은행주 안 좋게 얘기할 것인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이 그 글로벌 은행별로 PBR 밸류에이션입니다. 뭐 이제 미국이나 스위스 그다음에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인데 한국의 PBR이 아주 처참한 수준인 거죠. 뭐 사실 안 그런 업종은 없습니다만 은행이 특히 더 심하고 은행이 특히나 더 심한 이유는 바로 이런 주주환원과 소통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저는 사실 일본을 향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도 밸류업 하기 전에 PBR 0.5 이하의 은행 기업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이었었는데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행동주의가 이제 결부가 되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도 높아지니까 주주 환원율 상승과 함께 PBR도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도 향후에 좀 긍정적인 시선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이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하면서 글씨가 왜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보입니다. 잘 하면 보입니다. 자, 2차 전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번이 과거와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셀 기업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 IRA 첨단 제조 세액공제 AMPC의 가이던스가 이번에 확정됐고 아마 오늘 정도에 이 확정치가 고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듈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 모듈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배터리 모듈인데 미국이 생각한 거는 이 팩이에요. 배터리 팩. 그러니까 자동차에 갖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듈까지는 우리가 뭐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만들고 팩은 자동차 업체들이 끼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AMPC를 받을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일부 세부 조정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셀이나 모듈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킬로와트당 생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장님 목 좀 축이세요. 예. 너무 말씀을 오늘 그럼 우리가 이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수업 듣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지만 요 부분 중요하니까 목 축이셨으면 마무리 해주셔야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셀 업체들이 지금 좋은 국면으로 가는 그 변곡점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실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이 2024년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구간이고요. 25, 26년을 가면서 이것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데 제가 엔솔 좀 다시 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타겟은 26년도예요. 왜냐? CATL 영업이익률이 15%거든요. 그런데 26년이 되면 LG 엔솔의 영업이익률이 CATL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향후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변화를 예상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과거 2차 전지 랠리 때 엔솔이 제일 안 올라갔어요.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예,
배터리 소재만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실제 영업이익률 상으로 업사이드가 있는 것은 지금부터는 셀 업체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끌어줄 수 있는 업체들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될 것 같고, 네. 테슬라 밸류 이제 앞으로의 모델에서 4680 시리즈가 더 많이 양산이 될 겁니다. 사이버 트럭도나 이렇게 돼서요.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그것을 납품하기 때문에 실제 중저가 그리고 테슬라향 이런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2024년에 지금 안 좋잖아요. 문제가 뭐였냐면 생산 캐파는 올라가는데 수요가 안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미국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캐파는 2배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25년에 미국 시장 성장률로 보면 수요도 같이 2배가 올라오는 시기가 25년입니다. 근데 뭐 때문이냐? 중저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는 중저가입니다 막 얘기를 해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수혜도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엔솔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제가 또 쫙 깔아놓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는 이것도 좀 깔아놓으면 답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것은 2024년도와 25년도의 영업이익률이에요. 밸류체인별로. 뭐 기업으로 보면 제가 뭐 여러 기업들 해놨습니다만 중요한 건 바로 이 구분인 거죠. 그러니까 음극재, 양극재, 동박, 분리막, 전해액, 첨가제 좋아하시고 처음에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영업이익률 증가 폭으로나 볼륨으로나 셀 업체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영업이익률 증가가 훨씬 더 임팩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다는데 실제 시장 반응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좀 되물어 보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중국의 CATL이 셀 업체고요. 이제 중국의 엔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에코비엠이라고 할 수 있는 론바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한번 보시면 CATL, 뭐 BYD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지금 고점 돌파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소재 업체들은 아직도 저 밑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늘상 산업의 초창기에는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뭐 불을 뿜겠죠. 저는 이 다음에 뭐 원자재 업체들도 좋을 수 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이클을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로 한번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트럼프가 돼도 2차 전지에 정말 과거와 같은 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등을 만약에 모색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소재보다는 셀 업체들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좀 투자 전략의 가장 큰 꼭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안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네. 어떤 이슈를 다 이렇게 잡아먹었던 캐즘이란 단어는 이제 더 안 봐도 돼요. 전기차 캐즘. 맞아요. 네. 그 캐즘이라고 하는 네. 것이 제가 진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아까 말씀을 드리는긴 했는데요. 생산 캐파 대비 수요가 안 올라왔던 거예요. 그게 캐즘에 야기한 것이 사실 그런 현상인 거죠. 자, 그런데 올해부터 사실 올해 대비 내년이 2배 성장을 한 수요가 올라오는데 그게 다 중저가인 거고, 캐즘의 해결책은 결론적으로는 수요예요. 근데 그 수요를 누가 뚫을 것이냐, 뭐 가장 볼륨으로 많이 보면은 테슬라죠. 예, 모델 E 시리즈가 한 50만 대 정도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됐고요. 자,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어쨌든 캐즘은 중저가로 극복을 하는 과정이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마 기아 주가 좀 많이 빠졌을 건데 저는 기아의 중저가 이제 전기차 모델의 전체 보면 28년 정도까지 한 50만 대 정도 만들 것 같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목표치랑 비슷해요. 자, 그러면 기아가 지금 PER이 뭐 이제 3배의 영역으로 오고 있는데 기아도 과연 계속 빠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투자 논리로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 캐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아와 같은 중저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캐즘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빠질 때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리세션과 비슷한 거죠. 지나보니 리세션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체 수요가 살아나는 게 어느 정도이냐, 그것이 캐파 대비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전체적인 과잉 생산은 26년까지 끝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배터리 전체의 이제 수요 양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수요는 올라오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뭐냐? 이게 다 중저가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중저가만 보게 되는 게 바로 내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이제 이 좋습니다. 전략의 결론을 짓고 뒤에 네. 또 상담으로 맞아요. 넘어가 볼 텐데 네. 차장님 결론을 좀 내주세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요? 네. 네. 결론적으로 네. 시장 빠지는 거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무언가는 나오긴 전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대형주의 바닥은 전 지난주 정도 바닥권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 신호는 외국인들이 인덱스 매도해서 종목 리밸런스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큰 피해라고 예상을 했었던 바로 이 친환경, 특히나 이제 전기차 영역들이 주가가 최근 반등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건 오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좀 이제 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투자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좋았었던 과거 트럼프의 재임 기간 좋았었던 업종 세 가지, 금융, 헬스케어, IT, 요즘 뭐 반도체가 되겠죠. 이 세 가지 업종을 긍정적으로 먼저 보고요. 여기에 트럼프 시즌 2에서는 배터리 셀 기업 같은 경우를 한번 유심히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또 흘렀네요. 네. 광고 잠깐 만나보고요, 여러분들. 또 보내주신 사연도, 그리고 앞으로 또 실적 발표되잖아요. 마지막 또 끝 무렵에 어떤 기업들 또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혁진 차장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개인적으로 문득 궁금한 점이 어떤 게 네. 궁금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물론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러다가 다음 주에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나오면 네. 회사에서도 갑자기 엄청 바빠지겠네요. 아, 그렇죠.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게 네. 사실 2차 전지는 저는 업황 자체를 크게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 2차 전지고 만약에 진짜 서프라이즈로 그러니까. 해리스가 돼요. 네. 그럼 제일 많이 오르는 업종이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친환경 쪽 아닐까요? 친환경이겠죠. 그러니까 그 패를 어느 업종이 갖고 있는가가 바로 제가 찾는 일, 이게 주업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방송 시점에서 그 패를 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셀 기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정말 이제 그날 가면 뭐 특별 방송도 이제 3프로에서 맞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끝까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이 격차가 너무 적어서 자, 그런데 누가 되든 간에 이제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고 저는 이제 뭐 하나 선택을 해드렸습니다만 아마 각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찾아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11월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깜짝 우리 선물한 건 모르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또 그렇게 해리스 될 화이팅.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잠깐 또 궁금증을 풀어봤고요. 자, 우리는 투표권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담 들어가야 돼서요. 참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법 1번입니다. 링크 통해 들어와 주시고요.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세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도 좋고 네. 살까 고민하고 계신 그 종목도 살까 좋습니다. 말까 고민하고 네. 계신 것도 좋고요. 보내주실 때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까지 함께 적어주시고
사연을 좀 넉넉하게 또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고민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글솜씨가 좀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천하무적 우리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하무적. 네, 여러분들 힌트만 주셔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저 사실 이 정도 수익률이 좀 흔치 않은데요. 흔치 않죠. 저희 보내주신 사연 네. 중에서 좀 놀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닉네임은요. 넌 감동이었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시경님 노래죠. 그러니까. 오늘의 고민 주식 시작 후 첫 수익입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겨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식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직장 동기들도 주식으로 용돈을 번다고 하길래 저도 솔깃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함과 동시에 계속 마이너스만 보이길래 아우 나는 주식하고 안 맞겠다 싶어가지고 모두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 들어간 종목이 드디어 수익권을 받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드디어 제가 선택한 종목이 수익권에 들어갔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추억을 위해 지금이라도 익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긴 주식 투자를 위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종목 자체가 신한지주하고 현대차 가지고 맞아요. 계시거든요. 네. 수익률도 지금 괜찮은 편이십니다. 신한지주 수익률 20%가 일단 보내주셨을 때 기준으로 넘었고 4개월 보유하셨는데요. 네. 현대차주 2%대. 그러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마이너스 수익 난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전에는 계속 실패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간 이 두 종목이 좋다 보니까 이거 정말 좋은 추억으로 정말 이익을 좀 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두 회사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저희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장님 일단 몇 점일까요? 10점 네. 만점에 이 포트 구성. 올해 시장 생각하면 100점이죠. 올해 시작만 생각하면 100점이다. 10점 만점에 10점. 네, 정말 좋아. 유니콘 같은 분이죠. 진짜. 그러니까 마이너스 분이 있구나. 수익률이 없어요. 네, 전문가분들보다 지금 훨씬 수익률은 좋은 느낌으로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도 네. 사연 들으셨겠지만 투자를 시작함과 동시에는 계속 마이너스 보이길래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 하시고 네. 올해 수익률이 이렇게 괜찮았다 뭐 이러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또 수익률을 잘 챙기고 싶으시겠죠. 네. 고민을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고민 일단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수익권에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익절이 정답일까요? 보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금융주만 매수를 한다. 금융주 너무 인기 많다고 하는데 남은 올해도 괜찮을까요? 보내주셨고요. 현대차 인도에서 전망 좋다던데 장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금융주와 자동차주 가지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뭐 금융주 너무 사실 놀랄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대차도 저희가 참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인도 시장 진출하고 맞아요. 장기적인 전망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금융주와 자동차주. 네. 먼저 금융주를 말씀드릴 때는 제가 항상 과거의 예시로 맥쿼리 인프라 얘기를 많이 드려요. 네. 이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한번 차트를 한번 길게 내려 들어보시면 행동주의가 했을 때는 한 20% 올라갔는데 그 이후 2년 동안은 60%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늘려놓으면 임금처럼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행동주의든 아니면 주주 환원 계획 발표든 정해지면 그 주식은 사실 뭐 2, 3년 계속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미국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PBR 0.45의 금융주라는 것은 그걸 못했으니까 이렇게 빠진 것이고 그걸 먼저 우리와 같이 안 하다가 한 곳이 일본인데 네. 일본이 지금 PBR 1배가 넘어간 은행주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이제 PBR 0.5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배당 받으시면서 장기 보유하시되 다만 주주 환원율을 먼저 40%를 넘긴 곳은 KB금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봤을 때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건요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 두 가지를 합친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KB금융과 같은 종목들을 같이 섞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현대차 결국 자동차 업종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가 팔리고요.
그 중에 4분의 1은 중국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게 없죠. 그 2등이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이 한 1,500, 1,600만 대 이렇게 파는 시장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점유율을 올리니까 주가가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없는 데는 많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없는 데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사실 거의 중국급인 건데 지금 전체 연간 자동차 시장은 한 4,500만 대밖에 되지 않죠. 중국의 5분의 1 정도예요. 이유는 소득 수준이 낮고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물류망의 전 세계 제일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인도 시장에 대해서 저는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인도 상장으로 사실 중요한 인도 이벤트는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4조 5천억 정도를 이제 포켓으로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 주주 환원이 오히려 좀 더 저는 기대가 되는 포인트고, 자, 두 번째로는 향후 이제 지역적으로 미국이 중요합니다만 향후 중요한 것은 사실 뭐 SUV 이런 거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전기차를 누가 더 많이 중저가로 팔 수 있는가, 요 사이클은 기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도 지금 올해 PER이 거의 현대차보다 기아가 1배 이하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를 같이 보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자, 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전 내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기술력 자체로 보면요, 그냥 어떤 휴머노이드 기업이랑 비교해도 제일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점이 많았던 것들 이제 유압 방식으로 막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상업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기구동으로 싹 바꿨거든요. 그 말은 저는 아주 분명한 상장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홈페이지 가면 현대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년도 현대차의 메인 이벤트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현대차만 좋은 건 아니에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율을 보면 절반을 현대차 그룹들이 나눠 갖고 있고 그 중에 현대차가 지분율이 제일 높습니다. 나머지가 기아 뭐 이제 나눠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와 기아는 배당을 받으시면서 편하게 가져가시고 내년도에 중요한 이벤트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밸류에이션으로나 저가 전기차 모멘텀은 기아가 더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장님 지금 그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신한지주 금융, 네. 현대차도 뭐 현대 인베스터 데이에서 보면 예. 주주 환원에 맞아요. 말씀 네.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주 환원 쪽에 좀 네. 많이 맞아요.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 비중이 한 30% 정도가 남아요. 요거 네. 뭐 현금으로 갖고 계신지 그럴 것 모르겠지만 같아요. 네. 추가로 포트 네. 구성을 조금 더 해본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앞서 말씀해 주셨죠. 드렸으니까 전 뭐 중간만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서 이제 비어 있는 것들을 보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딱 편입하면 딱 포트폴리오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성장주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 추가 정도. 예. 이 정도면 완벽할 것 같다. 정말 말씀이시네요. 딱 좋네. 그래. 방금 엔솔 얘기했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주말에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예. 정의선 회장이 이제 서킷에 나타났는데 네네. 도요타 회장과 함께 어떻게 같이. 보면 시너지 나는 네. 이게 저기 그 페스티벌 같더라고요. 그게 봤어요. 레이싱 페스티벌인데 어머나 거기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미래 먹거리 우리 같이 좀 고민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요즘에 전장 투자도 좀 네. 관심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네. 기다리는 거는 숫자가 아니죠. 그때 또 이제 말일 겁니다. 네. 그때 삼성전자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네. 아마 사람들은 너무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전 진짜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믿어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믿어주려고.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무슨 얘기하던 믿어줄게 일단 믿어줄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삼성전자의 희망의 단서를 너무나 찾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있으면 계획이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투자자들은 믿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역대 최고 중요한 확정 실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숫자보다 당신의 입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믿고 싶다. 믿어줄게요.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일단 숫자는 나왔고요. 네. 물론 이제 확정을 봐야 되지만 네. 숫자는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왔고 맞아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뭘 봐야 돼요? 예,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메모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삼성전자가 낸드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랑 지금 낸드조차도
뭐 이제 거의 역전 직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AI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돌파구를 생각했을 때 이거 상상의 영역인데요. 저는 AMD 얘기를 많이 했으면 어떨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결국에는 시장은 엔비디아가 잘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거는 절대 라이벌이 등장한다고 하면 AMD인데 AMD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 AMD와의 그 HBM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내년도 전망은 어떻고를 같이 얘기해주면 시장에서는 메모리랑 낸드 이런 쪽들이 좀 좋아질 수 있겠네라고 얘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장님 저희 정말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예. 저희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네. 앞두고 예. 있잖아요. 어디 제일 주목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빅테크에서는 AMD고요. 연결이 왜냐면 돼.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해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AMD 얘기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근데 또 이제 삼성의 악재일 수도 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것이 전 갤럭시는 피해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빅테크보다도 제가 주목하는 거는 카드 회사들 실적이에요. 카드 회사.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실적 발표를 네. 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비자는 미국과 이제 유럽 등 선진 지역 그리고 마스터카드 다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외 지역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비자의 주가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주가 이거 보면서 지금 경기 흐름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보는데 예, 최근에 두 카드사가 모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멀리 보면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중요하니까 크니까 비자는 항상 우상향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거에 약간 균열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연체율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맞아요. 소비는 살아있는데 연체율에 좀 주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각이 있어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경기 리세션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변동금리였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인력이 사실 남아 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인력도 부족하고 다 고정금리를 미국 받아놓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연체율에 대한 추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과거 대비하면 지금 뭐 이렇게 목에 차 오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를 더 세분적으로 보면 시니어들은 연체율이 안 올라가요. 다 이제 약간 뭐 철없는 어린 친구들. 저 아직 연체 안 됐습니다. 꼬박꼬박 잘 저도 어린 있어요. 친구인데 네. 저도 연체 안 됐어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여주되 리세션은 아니다라는 것도 카드 실적이나 연체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또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네요. 네. 금방 또 시간이 알찬 한 시간이 꽉 시간이었습니다. 찼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어쩜 저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하실지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걸 비롯해서 좋아해 주셨는데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이혁진 차장이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혁진 차장과 함께한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상담도 저희 매일매일 또 진행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내일은 임성민 팀장님과 또 함께할 화요일에 임성민 예정입니다.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